안녕하세요. 이은숙입니다. 오늘은 동맹독서 3주차 12장에서 15장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정부는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3.1운동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사실 저희들은 이 3.1운동 내용을 좀 공부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3.1운동 이후에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들이 수립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성에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또 아령에서 생겼고 그 다음에 상해에서 임시정부들이 수립이 되게 됩니다. 한성 임시정부는 집정관 총재로 됐고 이승만을 최고로 모셨죠. 그리고 아령에서는 대통령제로 두었고 손병희 선생을 대통령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상해에서는 국무총리제로 했는데 국무총리 최고수반으로 이승만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에서 이것을 이대로 놔두면 우리 정부가 여러 개가 되니까 이것을 통합해야 되는 대과제가 있었던 거죠. 한성 임시정부는 3월 17일 날 한성 국민대표회라는 게 결성이 돼가지고 내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아령에서는 대한국민의회가 결성이 돼가지고 정부 내각이 발표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령에서는 유일하게 정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인사회당. 그리고 상해에서는 임시정부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 그 국민의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그날 모였던 사람들 29명이죠. 29명을 초대 의정원 의원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제 임시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임시정부의 이제 그 의정원을 공식화해야 되는 게 중요하죠. 누군가가 뽑아야 되니까. 그리고 임시의정원에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을 국호로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나라로 갈 거냐 그런 얘기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정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집정관 총리제로 했지만 그것을 변경을 하자. 그래서 국무총리제로 변경했던 거 이런 것도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6부 국무총리와 6부 총장이 뽑히게 되는데 그 뽑히는 사람들이 바로 국무총리 이승만 그리고 내무총장 안창호 이렇게 해서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왔습니다. 상해에 도착을 했습니다. 상해에 도착을 해서 거의 한 달 동안 홍십자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시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젊은 청년들이 제발 내무총장에 취임해달라. 아무도 취임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내무총장에 취임해달라. 그래서 좀 끌고 가달라. 이런 부탁을 여러 차례 받고 깊이 생각하던 끝에 내가 국무총리 하려고 아니면은 내무총장을 하려고 상해 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이 역할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해야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 어떻게 임시정부를 끌고 갈 것인가 이제 이걸 구상하게 되는데 이 청년들한테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취임을 하겠는데 이 새 임시정부를 통합하는 조건으로 간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구상하고 있는 것을 하나씩 펼쳐나가겠지만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새 임시정부를 통합하자. 이 과제를 가지고 이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취임하는 게 6월 28일입니다. 그리고 저 청사를 이제 돈을 내야 되는 이제 빌린 청사니까 저 청사를 안창호 선생님이 가져온 돈에서 저 청사를 세를 내게 됩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이제 내무총장이니까 여러 가지 그 설계와 비전에 의해서 이렇게 임시정부 사료집을 만들어가지고, 한일 관계 사료집을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국제연맹의 이사국들한테 한국의 처지와 입장을 알리는 이런 내용 작업을 하나 하셨는데 그 책임자가 이광수였습니다.
그리고 이광수 선생님이 일을 잘하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독립신문사도 맡깁니다. 그래서 독립신문사를 또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한편에서는 대한적십자회를 재건하게 됩니다. 원래 있었는데 일본 총감이 없애버렸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국제사회에 알리는 거, 이것도 외교전의 하나니까 전부 다 외교 활동들이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내무총장 지시로 다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연통제를 다 좋아하죠. 연통제의 연통제라는 것은 이제 비밀 행정조직이고, 이거는 국내하고 또 만주나 연해주 멀리 다 긴밀하게 연락망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 연통제와 교통국 수립이라는 것은 큰 업적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연통제와 교통국은 따라다녔습니다. 왜냐하면은 연통제가 비밀 행정조직이니까 그 거점들이 전부 다 교통국이 되는 거죠. 교통국에서 제일 잘 됐던 것이 안동의 이륙양행이고, 그 조지 루이스 쇼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안동 교통국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1대부터 4대 국장이 전부 다 흥사단 단우가 되네요.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이 청년 내각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우리가 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 국리를 하게 되는데, 이 절차는 중요해서 제가 좀 상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선 안창호 선생님이 이것을 독단적으로 이렇게 지시 명령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7월 7일인가 하는 제5회 국무회의부터, 그러니까 의정원 회의부터 직접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갖고 의정원에서 통과돼야만 그거를 집행하는 이런 구조, 철저하게 절차와 법을 중시하는 이런 태도로 이제 통합임시정부를 만들어가게 되는데, 우선 상해가 그 국무총리제고, 또 한성이 집정관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곳에 그 법을 바꿔가지고 전부 다 대통령제로 바꾸자. 마침 미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명함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을 해준 거죠. 그래서 대통령제로 바꾸는 게 한성뿐만 아니라 상해에서도 그걸 바꿔야 되는 거죠. 그 절차를 밟은 겁니다. 그리고 대한국민의회, 그러면 아령은 뭐냐? 그래서 아령 지역에서 는 국민의회가 먼저 구성이 돼가지고 내각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국민의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원세훈을 의정원 대표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원세훈이 의정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결정사항들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우리는 뭐냐? 이렇게 된 거죠. 대통령은 한성에서 임시 이승만을 모셨으니까 이승만을 그대로 간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이 이면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마침 아령에서는 국무총리는 아니지만 이동희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량을 가졌고 또 정당 조직의 당수였어요. 한인사회당. 나중에 고려공산당으로 바뀌고, 물론 이르크츠 공산당하고 분리되긴 하지만 어쨌든 당이 구성돼 가지고 이 내각 구성으로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안창호 선생님 생각으로는 이동희 선생을 국무총리로 모시고, 그 다음에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이렇게 하면 통합이 되겠다. 그리고 물밑 작업을 통해서 서로 협상을 해서 그 국민의회 그 구성원들과 상해 의정원 의원들과 이렇게 서로 지분을 나눠서 의회를 구성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렇게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임시정부 수립이 공식적으로 선포되게 되는 겁니다. 9월 11일 날. 4월 11일 날 상해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9월 11일 날 통합임시정부 수립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 통합임시정부에서 안창호 선생님이 아주 보람있게 생각했던 것은 이동희 선생님이 기꺼이 통합임시정부 내각 국무총리로 취임해 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북경이나 저기 남경에 따로 떨어져 있던 이동영 선생이나 신규식 또 뭐 이런 분들이 이시영 이런 분들이 다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님은 비록
당시는 한성 임시정부에서 노동국 총판으로 임명을 했지만 그 자리를 굳이 고집을 하셔가지고 노동국 총판 취임식도 같이 하게 됩니다. 11월 4일이죠, 그날이. 그래서 통합임시정부 내각의 구성이 되는데 젊은 친구들은 반대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안창호 선생님을 노동국 총판으로 모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 얘기가 있었지만 그 안창호 선생님이 아니다, 이렇게 가자, 내 말대로 하자, 노동이 어때서, 노동부 총판이 어때서, 뭐 이런, 저는 감동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동영 선생이 안창호 선생님을 노동국 총판으로 놔두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그 선전부, 그러니까 선전위원장으로, 사실 외교활동의 수장으로 임명을 해서 안창호 선생님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열어놓게 됩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노동국 총판으로 뭐 이렇게 그 임명이 되긴 했지만 그 이듬해 1920년 1월에 교민단에서 위대한 6대 사업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건 이미 구상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그 6대 사업이라는 게 군사외교, 교육, 사법, 그리고 재정 통일인데 저 맨 앞에서부터 군사라는 거는 굉장히 안창호 선생님이 독립전쟁 준비를 외쳤던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해외에서 지금 정부를 수립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해나가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군사를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 갈 건가라는 거에 대한 비전을 발표를 하시는 거죠. 군사는 만주 지역으로 전역으로 흩어져 있어서 한 3군데, 북만주, 남만주, 그 다음에 연해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애를 많이 쓰시게 되죠. 그리고 외교는 이제 청년들이 강화 회의에 대표를 파견을 하고 또 사료집 만들어서 국제연맹에 배부를 하고 뭐 이런 활동들뿐만 아니라 적십자도 만들고 뭐 이런 전체 외교 활동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이 세계 정세와 나란히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세계 정세를 주목을 하면서 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그다음에 사법은 철저하게 민주제도를 확립해야 된다. 이제 이게 우선했습니다. 여기에 자치론자라든지 친일론자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라. 아주 이렇게 냉혹하게 이런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이 가장 중요했는데 임시정부 재정 경제 이것을 위해서 평생 그 정부 내내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되죠. 이렇게 해서 안창호 선생님이 6대 사업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임시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모든 사업을 총괄해서 비전으로 발표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면 참 좋았는데 굉장히 내부에서 여러 가지 분열이 생기고 또 임시정부에 이제 특히 이승만 그 대통령으로 임명한 그분이 위임 통치론을 제기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너무 많아서 임시정부를 어떻게 위임 통치를 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다른 식민지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대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을 봉합해서 어떻게든지 수습을 하려고 했던 것이 국민대표회의가 됩니다. 그래서 국민대표회의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제가 표현해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시작을 해서 끝을 보는데 시작은 1923년 155개 단체 124명의 대표들을 모았어요. 사실 굉장한 거죠. 그 넓은 세계 조직인데 이게.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이 유세를 다니느라고 굉장히 많은 곳을 다니십니다. 그래서 상해에 이제 그 대표회의를 주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창조파와 개조파, 대표적인 이 갈등이죠. 이 두 파가 서로 대립을 하면서 국민대표회의가 부산되게 됩니다. 그런 그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이 책에서 자세하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이제 문제점이라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부재한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북경 지역의 군사 통일을 위해서는 절대 반대다, 이승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조달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문제, 그거에도 갈등이 있죠. 안창호 선생님은 애국금,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공채금 뭐 이런 걸로 해서 서로 상해로 보내질 않습니다, 돈을. 이제 이런 일이 있어서 살림살이도 어려워졌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를 개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아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는 창조파, 개조파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임시정부가 이제
곤란을 겪게 되는 그런 얘기까지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눌 수 있는 요점이라고 한다면, 임시정부가 그냥 수립된 게 아니라 3.1운동과 연동이 돼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된다. 이 내용들을 좀 소상히 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내무총장 안창호의 활동가 업적.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연통제, 그 다음에 적십자 재건, 6대 사업, 광복군 총영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